네, 여러분 계속해서 6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점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잠깐 말씀드리고 가면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제 강의 듣거나 교재 보시다가 뭐 생소한 게 나오거나 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설명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잘 알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할 거예요. 그때 그게 좀 낯설더라도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회계실무 공부했던 그 내용도 가끔 언급이 되고 법인세법이다 보니까 또 특히나 더 막 이렇게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설명도 필요한 부분을 다 다시 드리잖아요. 그죠? 뭐 부채다 이러면 다시 T 그려가지고 재무상태표상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필요한 만큼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회계실무 보나 이러실 필요 전혀 없고 왜 기억이 안 나지? 야 나는 그거 모르겠다 이러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연결이 돼 있고 아시면 좋다라는 정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께서 기억이 안 나시거나 혹은 뭐 그 내용 어떤 세법 내용이 회계하고 연결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법 내용이 모르시거나 이러시더라도 이 기회에 보려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합격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이 시험을 조사위원이라는 시험의 구성 자체가 큰 틀에서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뭐 난도가 뭐 엄청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어떤 소양으로서의 세법, 국세청 직원으로서의 필수적인 어떤 알아야 되는 그런 조각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알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여러 세목을 하게 되고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있다고요. 다 알면 당연히 이 강의 들으실 필요도 없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시험 보시고 아시는 그걸 활용해서 혼자 하실 거고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이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도 나 모르는데? 라고 상관없다고. 그래도 다시 설명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뭐 짧게 생략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이 기본 강의를 만든 이유 취지 자체가 제목 기억나세요? 그 프롤로그 세법을 잊은 그대에게 잖아. 제가 세법의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다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 조각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금 선정해낸 이 조각에 한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저도 준비한 거고 여러분도 모르셨더라도 지금 제 이야기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왜 기존에 이것도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요. 이번이 되게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도 준비한 거고 아셨죠?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번 기회에 하면 돼요. 되죠? 됐죠? 자, 옳은 것은 자산부채의 평가다. 옳은 것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에 얼마?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아니었죠. 아까 얘가 얼마였죠? 시가가 200원이었나? 자, 시가가 200원인 경우 정상가액은 얼마의 범위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30%. 140원에서 260원 사이의 거래라면 뭐 싸게 사든 비싸게 팔든 괜찮다고. 이게 정상가액이었잖아. 이 안에서 이번에 샀네. 높은 가액으로 매입했어요. 아까 예를 들자면 300원에 샀었죠.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은 260원으로 봐요. 정상가액의 상한 26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 취득가액을 넘어선 요 40원은 상대방한테 기부한 걸로 본다. 의제기부금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긴 틀리게 나왔잖아. 문장이.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40원이죠.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또 얼마나 가야 돼? 취득가액이 300원이 되잖아. 아니에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죠. 40원은. 260원까지만 취득가액으로 인정. 됐죠? 자, 재고자산 평가감이란 세무상 평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평가감 해당 금액을 송금산입. 자, 여러분 송금산입 유보니까 이때는 여러분 교수님은 이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고 이걸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풀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입금산입 유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인데 교수님 송금산입 유보라고요? 그럼 이 표현 자체가 틀렸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주관식에서 볼 거예요. 주관식에서 이렇게 하죠. 뭐 하나짜리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해서 차변이 아니고 왼쪽에 가산 조정 이쪽에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오른쪽에 차감조정, 송금산입, 입금물산입. 애들 적잖아. 가산조정, 차감조정 이렇게 적는데, 자 유보 같은 경우 쓸 때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소득처분이 플러스 유보일 때 칸에 그냥 유보라고 적고, 마이너스 송금산입이더라도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 그냥 유보라고 적는다고요. 마이너스 칸에 적혔잖아, 유보가. 차감조정 칸에 적힌 유보에는 어떤 의미야?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냥. 기억나세요? 그래서 실제 풀 때는 가산 쪽에 적힌 유보는 플러스 유보, 차감 쪽에 적혀 있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관식 할 때 또 어떤 거 설명드려요?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차감 조정 칸이니까 유보를 적으면 교수님께서 마이너스 유보로 해석해 주실 건데, 혹시 실수로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교수님께서 야 차감 조정인데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유보냐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안 하신다고. 이거는 근데 제 기대입니다.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가산조정 칸에 적혀있는 유보는 그 자체로 그냥 플러스 유보를 의미하고, 차감조정 칸에 그냥 유보 이렇게 두 자 적힌 거는 마이너스 유보로 해석한다고요, 세법상.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봤을 때, 자 물론 여러분 의도가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인데 플러스 유보라고 틀리게 또 뭐 어떤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송금산입 유보라고 하면 교수님은 이거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출제자의 의도가. 네가 송금산입 플러스 유보인지 마이너스 유보인지 아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 지금. 교수님은 송금산입 유보는 일반적인 소득금액 조정 학교표상에서 송금산입 칸에 들어가는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다. 그러니까 그냥 유보를 쓰신 거라고. 됐죠? 오케이. 이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이 문장이 틀리긴 했어.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이 틀리긴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뒤에. 여기 뒤에가 아니라 밑에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의 케이스, 이게 조금 표현이 제가 앞에 사실 이거 했는데, 요 말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표현이 헷갈려서 그래.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장부상은 B는 장부죠. 회계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100원이라고 봤대요. 근데 세법은 이 재고자산을 80원이라고 보고 있대요. 자, 여러분 이때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세법에 우리는 맞추는 게 세무조정이니까 이거 깎아내면 되겠죠. 송금산입 20원 재고자산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면 되지 거잖아, 맞죠? 자, 여러분 요렇게 지금 세법상 금액, 세법 평가는 금액 80원보다 회계가 보는 장부에 올려놓은 100원이 더 크죠. 이거를 우리는 여기 재고자산 평가 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뭐라고? 재고자산이 평가 증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요 상황이 재고자산이 평가 증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떤 세무조정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우리 방금 했잖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방금 말한 걸 이해하면 돼. 보세요. 자, 이게 헷갈린다고. 문제에서 평가증 유보 플러스 유보 입금산입 유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그거에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있죠. 이 평가증은 현재 상황이야. 이 증은 뭐가 세법에 비해서 이 장부가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상황이야. 그 상황을 조정해야 되니까 깎아내기 위해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 거. 지금 요거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반대로 요거 읽어볼게요. 방금 말한 거. 장부상 재고자산 평가액 100원이 세법상 평가액 80원보다 과대계상 20원만큼 평가 증되어 있어. 그런 상황을 재고자산 평가 증이라고 해.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송금산입, 사실 그냥 재고자산 20원 마이너스 유보라고 쓰면 돼요. 아무것도 틀린 데가 없어, 전혀. 그런데 여기 과목 있죠. 계정 과목명. 주관식 할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려요. 이 계정 과목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만 안 쓰면 돼. 무슨 말이냐면 재고자산이라고 적어도 되고, 여기에 재고자산과 관련돼 있는 비용 계정인 매출 원가라고 적어도 돼. 그리고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을 조정할 건데 왜 조정하냐? 이거를 재고자산이라고 안 적고 재고자산 평가증이라고 적어도 돼요.
재고자산이 평가 증되어 있으니까 송금산입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공부 처음 할 때는 이게 참 헷갈린다는 거야. 아니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증이면 뭔가 유보 같다는 거야. 더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이미 세법보다 장부 금액이 더 커서 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걸 조정하려면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 이 말이라고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이게 세법에서 표현하는 용어다 보니까 공부가 아직 조금 덜 된 상황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막 헷갈리거든.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항상 이거 평가증, 평가감, 재고자산에 나와 이게 이 표현이. 재고자산 평가증이라는 표현은 지금 회계상 더 증되어 있으니까 세법은 그 증된 거를 깎아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되는구나. 송금산입 재고자산 평가증 20 마이너스 유보 라고 해도 뭐지 이거? 왜 평가 증인데 송금산입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됐죠? 자, 근데 요거를 반대로 보면 요거 이제 다 아시니까 반대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초록색으로 해볼까? 자, 그럼 초록색으로 만약에 장부 금액이 재고자산 금액이 150원이에요. 근데 세법상 재고자산은 200원이라고요. 그럼 어때?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 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세요? 맞죠? 그죠? 세법상 금액은 200원인데 장부는 150원으로 평가를 왜 이렇게 작게 해놨냐라는 거예요. 세법이 말한다고요. 너 왜 이렇게 평가 감되어 있냐? 이걸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입금산입 재고자산 평가 감 50원 플러스 유보. 그냥 입금산입 재고자산 50원 유보하면 돼요. 그럼 전혀 헷갈릴 게 없어. 근데 오히려 문제 주어질 때 뭐 증이다. 재고자산 평가 증이다. 재고자산 평가 감이다. 막 이런 표현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헷갈린다고. 이제 우리는 안 헷갈린다는 거야. 원래 안 헷갈렸는데 네가 말해서 헷갈린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재고자산 평가감이 문제 나왔네. 평가감이란 세무상 평가액 방금 말했던 걸 예를 들자면 얼마로 제가 말했었죠? 자, 세법은 200원. 세무상 평가액 200원. 이 재무상태 가액 150원보다 여러분 작은 경우 아니지 큰 경우잖아. 평가감이란 거에 대한 걸로 지금 또 페이크가 속임수가 들어온 거야. 맞죠? 방금 말했던 거 봐봐. 평가감은 세법 입장에서 야 장부야 너 재고자산이 그렇게 감되어 있냐? 라는 거라니까요. 세법이 예를 들자면 세무상 나는 200원으로 보는데 장부 너 왜 150원으로 해놨냐고. 이거 조정해야지. 입금산입 재고자산 평가감 50원 플러스 유보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여기도 송금산입도 아니죠 이거. 입금산입 유보해야 된다고. 다음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 하는 건 맞아. 이거는 플러스 유보가 나왔든 마이너스 유보가 나왔든 자동 추인 사항으로서 다음에 기초에 무조건 전부 다 뒤엎고 새로 할 거야. 자동 추인 사항은 뭐가 있어? 재고자산 이렇게 재고자산의 정기말 유보. 두 번째 또 뭐 나와? 아까 대손충당금 할 때 작년 말에 있었던 자녀에서 올해로 넘어온 작년 말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한 그 금액. 작년 말에 송금불세납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100원 플러스 유보한 게 있으면 일단 기초에 무조건 추인해서 송금산입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100원 마이너스 유보로 없애준다고. 왜?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으로 새로 계산해야 되니까요. 됐죠? 재고자산은 일단 무조건 팔린 걸로 보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입선출을 가정하니까 무조건 팔린 걸로 보니까 작년 말에 넘어온 재고자산에 관한 유보를 다 소멸시킨다는 거야 일단. 기말에 새로 잡는 거죠. 재고자산도. 그 두 개가 자동 추인 사항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방금 말한 거는 이제 여기고 반대 세무 조정에 관한 말을 드린 거고요. 앞에 있는 거 정리되시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문제가 풀린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시겠죠? 개념하고 간단한 숫자더라도 개념을 공부하실 때 제가 예를 들었던 숫자 정도는 한번 떠올리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이런 걸 푸실 때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조금만 침착하게 푸시면은 풀 수 있다고요, 이 문제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무조정 자체가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문제 장부는 재고자산을 150원으로 본다. 세법상 금액은 200원이다. 그럼 뭐 어려운 게 없어 그냥. 입금산입 자산을 올려줘야 되니까 50원 플러스 유보 하면 돼. 주관식이라면 쉬워 오히려. 근데 주관식에서도 표현이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재고자산 평가감, 평가증.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안 헷갈린다. 그죠? 재고자산 평가증이란 세법이 회계를 봤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법 금액에 맞춰야 돼. 맞죠? 그런 전제를 하고 세법이 회계를 봤을 때 야 장부에 회계야 너 왜 장부에 그렇게 금액을 크게 재고자산을 만들어 뒀냐.
이거 조정해야 되겠네. 깎아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평가증에서는 재고자산 평가증은 송금 산입해야 되는 거야.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반대로 세법이 회계를 봤을 때 야 장부야 너 왜 재고자산을 그렇게 작게 계상해뒀냐. 재고자산 평가 감이 있네. 그럼 이걸 조정해야 되니까 감되어 있는 상황을 없애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 감 뭐 얼마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한다고. 됐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용어 때문에 헷갈리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 헷갈릴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죠. 자, 봅시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맞아요. 이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기본적으로는 기분 좋든 나쁘든 인정하지 않아요. 평가 손익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건 지금 평가익에 대한 평가증에 대한 말이네. 보험법 혹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잖아 다. 이 법에 따라서 평가이익을 했다면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네? 여러분 어디가 틀렸어요? 자 봐봐. 속임수 들어온다니까. 속임수 딱 들어온다니까요. 유가증권은 아니었죠. 뭐하고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가증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기 뒤에 문구를 봅시다. 앞에서 숙지하셨던 분이라면 여러분 평가감에 대한 것도 여기 다 제가 적어놨네. 뒤쪽에 제가 방금 강의했던 거 뒤에 최대한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해놨죠 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착각하기 쉬우니까 잘 꼭 챙겨두자. 재고자산 평가증이란 최종적으로 되어야 할 세법상 금액보다 현재 장부상 금액이 증대된 상태라는 뜻. 그러니까 송금 산입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평가감이란 어떤 상태? 되어야 될 세법상 최종 목표라는 금액보다 현재 장부상 금액이 감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상태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입금 산입 유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건 한번 말했습니다. 뒤에 정리, 강의했던 거 똑같이 적혀 있죠?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평가, 아까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평가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두 줄밖에 없다고. 손실은 좀 외울 거 많았잖아. 아까 전에 이거 다 기억나세요? 앞에서 길게 설명했잖아. 유형자산, 재고자산, 유가증권, 비만가액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 유형자산, 천재지변 이런 거 알아둬야 된다. 파손, 부패, 재고자산. 그리고 유가증권은 중요한 거 뭐였어? 부도난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연결되어 있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한 그 법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나랑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라면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걸로 뭔가 갖고 있는 내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특수관계 있으니까 부도 냈다가 그래서 평가 손실을 내가 인정받아서 세금을 내 거 적게 내고 다시 살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편법적인 악용할까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요때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다 정리했죠. 자, 평가 이익은 법에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했잖아.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우리 대표이사랑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자산 평가증 하자. 안 된다고. 인정 안 해요. 그런 평가증은. 그리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증만 인정한다고. 재고자산 안 된다고. 그리고 방금 우리처럼 유가증권도 안 돼요. 우리 문제처럼. 이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 실제로 나오죠 우리. 하나의 이론을 공부하더라도 변화구를 생각하면서 안타를 쳐두면 다음에도 칠 수 있어 우리. 안타를 칠 수 있다고요. 됐죠? 봅시다. 무가증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금융회사 외의 법인.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1번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일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번 방법 중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되게 맞아 보이는데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일반 법인입니다. 금융법인 아니고 일반 법인의 경우 방법 2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신고한 걸로 평가한다. 맞아 보이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봅시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 저 문장 자체가 뭐가 빠져있냐 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에 한정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화폐성에 한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비화폐성 자산부채는 평가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화폐성이다 비화폐성이다 구별하지 않고 그냥 외화자산부채다 그러면 다 포함해버리는 거잖아. 화폐성 비화폐성에 모두 포함한 외화자산부채라고 하면 틀린 게 되거든요.
까다롭죠? 발라내기 좀 쉽지 않아. 이걸 옳다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골라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래도 한번 알아둡시다. 기출된 거니까. 자, 여러분 화폐성이라는 전제를 하면 우리 방금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고. 두 개 중에 신고한 경우야. 가, 나 중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되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금융회사 외의 법인,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다루는 법인, 화폐성 자산부채에 한해서 뭐 가, 거래일 환율 평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거래일 환율 평가 방법은 즉 우리가 예를 들면 5월 1일에 거래를 했어. 그래서 얼마에 주고 100원에 주고 샀어요. 화폐성 자산을. 근데 그거를 연말에 됐더니 달러가 움직이잖아. 우리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 자산이라고 달러라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해볼게요. 자, 달러가 환율이 움직여가지고 연말에 평가해 봤더니 이게 100원짜리가 5월 1일에 거래할 때는 100원이었는데 12월 31일에 환율 반영했더니 120원이 됐대요. 그럼 플러스 20원 혹은 그게 70원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30원이 되잖아. 자, 그렇게 마감 시점에 평가 환율로 인식하는 게 평가 손익을 인식한다는 거지. 이게 나예요, 나. 일단 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감 환율은 바뀐 마감 환율이요. 거래일이 지나고 거래한 시점이 지나고 계속 새로운 12월 31일 오잖아. 시간이 흐르고 마감할 때가 되었어. 그때 보니까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평가 손익을 인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감 환율을 반영한다는 표현이 평가 손익을 인식한다는 표현이라고요. 마감 환율을 새로 적용해서 자산가액을 잡게 되면 평가 손익이 반영되는 거니까. 됐죠? 그런데 가는 뭐다? 자, 마감 환율 반영하지 않을 거야. 변동 보지 않을게. 그냥 최초의 거래일. 그 환율로 한번 최초 평가한 다음에 취득일 발생 현재 그냥 그때 평가 한번 한 다음에 움직이는 환율의 움직임 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야. 요게 가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요렇게 잠깐만요. 파란색. 요 가. 거래일 환율 평가 방법. 즉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마감 환율이 변동되는 거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요 가.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과 나. 마감 환율 평가 방법. 변동되는 마감 환율을 반영하여 평가 손익의 변동을 인식하는 그 방법, 그 둘 중에 뭐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신고하면 돼요, 세무서에. 우리 회사는 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평가 손익 인식할 거야, 혹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한다고요. 뭐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 앞에 문제가 어디 틀리냐면 그러니까 까다롭다고. 그냥 주어 부분 어떤 이런 한정시키는 부분이 때문에 틀린 거지 이 내용 자체는 이렇게 외화자산 부채를 전체라고 한 게 틀렸다고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이렇게 취득일 또는 발생 현재 매매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 가죠. 그 2번 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여기 마감일이죠. 마감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바뀐 거를 변동하는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 중에 선택해서 신고하면 그걸로 인정한다는데 여기가 틀렸다고요. 모든 외국에 관련된 외화로 달러 예를 들면 그 자산 부채를 다 하는 게 아니라고. 화폐성만 그렇게 하고 비화폐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까다롭죠? 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우리는 실제 기출된 거니까 혹시라도 다시 나온다면 이제 우리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파트에 대해서 모든 변화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나왔던 기출에 한해서는 변화구가 나오더라도 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최선의 수험이에요 지금. 됐죠? 5번. 요거는 반갑다. 공부했던 거죠. 그죠? 연지급 수입 관련 이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요게 원칙이다. 다만 회사가 회계 기준에 따라 요거를 별도로 비용, 지급 이자니까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세법도 인정하겠다. 송금으로 봐줄게.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우리 앞쪽에 지급 이자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하고 연지급 수입 관련 이자는 수입할 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인데 이거는 어떻게? 여기 풀이가 요거 나왔던 거 여기죠.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연지급 수입 이자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그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되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한다. 다만 회사가 비용 처리를 선택했다면 세법도 송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했어. 그죠? 요거까지 알아두고 자 이렇게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기도 하고 단기의 비용이 되기도 한다면 어떤 비용에만 해당하는 비용에만
적용되는 제재 같은 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면 회사 간 형평이 다르거든. A라는 똑같은 회사는, 무역회사는 수입하면서 특정 자산에 엎었고, 어떤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했어. 그런데 이자 비용 송금 불산입을 적용할 때 B회사에만 그걸 적용하면 너 현재가치 할인 차금, 아니 연지급 수입이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나 연지급 수입이자 비용 처리했냐? 그럼 그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자 비용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 B는 손해겠죠. 취득원가가 되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조건 다 송금으로 인정되잖아요. 자산의 취득원가가 됐다는 말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혹은 마지막에 팔리는 시점, 소멸되는 시점에 다 비용 처리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송금 불산입될 가능성이 생기면 돼, 안 돼? 형평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됐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5번 표현은 맞는 거죠. 연지급 수익 관련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칙. 다만 회사가 비용, 지급 이자로 계상한 경우는 세법도 송금으로 인정한다.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게 안 튕기죠? 자, 나중에 다 튕기려나 한 번에.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찾네요. 장기 할부 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할 차금을 계상한 경우, 봐봐요. 나오죠. 나온다고 했잖아요. 당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아니라고. 아까 전에 예를 들어볼까요? 밑에 있는 예로 합시다. 여기 바로 있네. 명목 가치가 100, 현재 가치가 85예요. 회사가 이걸 85로 계상하면 세법도 85를 특별히 인정해 준다고 했죠. 세법은 100원이 원칙이긴 하지만 회계 네가 85로 했냐? 현재 가치로 올렸냐? 그럼 인정할게 나도. 라고 했어. 근데 이때 표현이 헷갈리지 말자고 했어. 이때 요 85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은 어떤 표현하고 똑같다고? 현재가 차림차금 15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야. 주의하자고. 됐죠? 현재가 차림차금 15원이 만약에 포함되면 명목가액 100원을 우리가 100원으로 할 때 현재가 차림차금 15원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하잖아. 이건 이제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겠죠? 헷갈리기 쉬워. 그러니까 실제 문제수 나왔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데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이것만 기억나면 어떡할 거야? 머릿속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장기 할부고 이거 회사가 뭘 계상하면 인정한다 그랬던 것 같아. 뭔지? 포함한다? 아니 그럼 맞는 것 같아. 인정한다 그랬잖아. 포함한다. 맞아. 이렇게 틀린다고요. 머릿속에서 틀릴 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틀렸다 이런 분도 있을 거야. 나도 그렇게 틀렸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 틀린다. 이제 우리는 안 틀린다는 거죠. 우리는 안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틀릴 말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틀리지 맙시다. 됐죠? 포함하지 않아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된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 재고자산은 요거 주관식 관련에 되어 있는 내용 정리된 걸 또 갖고 온 건데, 자,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도 재고자산 기말잔액은 P 곱하기 Q야. 그러니까 새우깡 한 개당 1,000원이에요. 새우깡이 300봉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자산 금액은 30만 원이네요. 뭐 아주 쉽죠? P는 프라이스, Q는 퀀티티. 이게 가격, 수량.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재고자산 금액을 알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격이 필요하고 수량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량에 관해서는 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냥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 너무 추억의 단어들이다 그죠? 우리 회계신고 할 때 재고자산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게 있다는 용어는 기억나실 거야.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선택하면 돼요. 이게 이슈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세법에서는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 이런 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 다만 여기 가격에 관한 거를 물어봐요. 가격에 관한 거. 저가법 쪽에 특히 많이 물어봐. 자, 세법은 우리가 크게 원가법이라고 하면 개별법, 선입선출법, 호입선출법, 이렇게 있어.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이렇게 6개를 원가법이라고 해. 크게. 원가법 6개를 하면 원가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한다라고 하면 원가법을 선택하면서도 그 안에서 선입선출법을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원가법이 큰 틀이야. 자, 원가법이 큰 틀이고 또 하나의 큰 틀이 원가법을 하거나 저가법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원가법 아니면 저가법을 선택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하면 돼.
저가법은 원가법 요 금액 있죠. 6개 금액 요거. 이거랑 회계상 저가법 금액 있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순실현 가능 가치 막 해가지고 저가로 평가 손실 인식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가 손실을 뭐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 저가로 평가한 금액과 요 위에서 6개의 원가법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우리 회사는 세무상 재고자산 금액으로 할 거예요 라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저가법으로 안 하고 원가법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비교로 회계는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분 순실현 가능가액이죠. 이게 취득가액보다 떨어졌다면 이거 강제야. 우리가 그때 평가 손실 인식했던 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떨어졌다면 취득가액보다 평가 손실을 강제로 인식해야 돼요. 이게 회계라고. 근데 세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가법으로 안 한다고요. 세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애초에 신고를 했어야 된다고. 됐죠? 자, 여러분 지금 물어보는 건 여기에요. 만약에 세법이 세법이 저가법을 신고했다라는 거야. 둘 중 선택을 신고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세무서에 자, 우리는 저가법으로 할 거예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런 표현이 있어. 저가법으로 신고했잖아요. 그러면은 세무상 금액은 저가법으로 해. 인정해줘.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뭐다?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 표현을 잊지 마세요.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신고해야 된다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원가법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냥 저가법으로 하면 80원이니까 난 그냥 80원으로 세무신고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원가로 계산하면 120원인데요. 재고자산을 원가로 하면 120원인데요. 저가 평가했더니 80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80원으로 재고자산을 볼 거예요 라고 세무서에 해야 된다고요. 요게 지금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야.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된다. 시가는 떨어져 있는 금액이에요. 저가화되어 있잖아 지금. 그걸로 평가했잖아 지금. 떨어진 저가화되어 있는 시가죠. 그거하고 비교할 만한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되셨죠? 요거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물품 수입 시 연지급 수익 관련 일은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맞아. 다만 회사가 지급이자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법도 송금으로 본다. 너무 반갑다. 그죠? 또 나왔잖아. 그대로 나왔죠. 맞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자산별로 구별해서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숙지합시다. 요 표현 자체를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한 채권 500만 원을 현재 가치 2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 300만 원을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인데 요거 뒤에 가서 볼게요. 우리 회계실무에서도 유형자산 쪽에서도 요 많이 나왔어. 국공채 의무매입이라는 파트예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 지금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자, 뒤에 예를 있는데 예를 보면서 같이 또 말할게요. 자, 5번.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해봐요. 자동차를 살 거예요.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가 1억이야. 기분 좋죠? 1억짜리 자동차 살 거야. 근데 이때 자동차를 사게 되면 법에서 이렇게 했어. 자, 너 자동차 샀냐? 축하한다, 야. 근데 국공채를 자동차를 샀으면 의무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요? 싫어요. 안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 이게 의무 매입이라고 이놈아. 법에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 보이니? 사라 라니까 이 사람이 울면서 살게요 라는 거야. 살게요 하는데 자, 국공채 의무 매입은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액면가액. 자, 이게 3년짜리다. 100원이고 이자 3%씩 줄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이게 오랜만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했더니 현재 가치 되는 금액은 이런 가치 3년 뒤에 원금 100원을 주고 이자를 매년 말 3원씩 주는 요런 국공채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진 국공채를 산다는 거예요. 자, 이때 잘 들으세요. 이때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는 만약에 이게 87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즉 지금 이 국공채를 시장에서 산다면 얼마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야? 87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87원만 드리면 되나요? 라고 하니까 또 나라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장난하냐? 너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거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니까 뭐냐 하면 액면가액, 그러니까 100원이죠. 100원에 의무매입해야 된다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니?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또 물음표를 이렇게 하겠죠. 네? 제가요? 액면가액으로요? 이러는 거야. 그럼 세법이 그러겠죠. 세법이 아니고 지금 다른 법이야 이거는. 취득에 관한 법이니까. 그래. 맞다니까?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게 돼 있어. 자동차를 사면. 싫으면 자동차 사지 마. 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울면서 다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원에 살게요. 라고 했어. 100원에 구입했어. 이 국공채를.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야. 이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정리합니다. 시장에서라면 87원에 사는 거예요. 이게 시장가야. 이런 가치를 가진 국공채는.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진 국공채의 가치는. 근데 내가 100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액면가액을 주고 샀어. 그럼 여러분 이 14원만큼 내가 울고 있죠 지금. 더 줬잖아. 여러분 이 14원만큼 더 줬죠. 이걸 왜 더 줬어요? 이 13원을 더 준 이유는 이 자동차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가액에 13원을 더하라라고 어디 돼 있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파트에 있어 이게. 국공채 의무매입 관련해서 13원을 자동차 가액에 더해야 된다는 거야. 비싸게 주고 산 13원은 그게 타당하다는 거야. 그게 실질이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13원에 산 이 국공채 87원짜리 국공채를 13원이나 더 준 이유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냐? 그치. 논리적이죠. 그래서 여기 더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가 국공채를 샀잖아. 그러니까 현금 100원이 일단 나갔죠. 현금 100원이 나가고 이 차변에 그럼 국공채를 100원 주고 샀으니까 국공채 100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세법 입장이야. 국공채는 야 87원이잖아. 네가 14만원을 더 준 거는 자동차 때문에 더 줬잖아. 현금 나간 거 100원을 분석해보면. 이해되세요? 현금 100원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 현금 100원은 국공채에 대한 대가로 나간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 근데 회계랑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이런 경우라면은 오케이. 이런 경우라면 국공채는 87원, 이 시장가액인 87원이고요. 13원을 더 준 이유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지급한 거니까 자동차 1억에다가 13원을 더해야 돼. 자동차 취득원가가 1억 13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13 이렇게 적은 거라고. 됐죠? 이거에 대한 말이에요. 자, 봅시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국공채 매입가액 100원에 샀죠? 현재 가치 87원. 그러니까 이 차액이 얼마야? 13원이죠. 이제 숫자 보니까 딱딱 들어오죠? 실제로 비싸게 산 매입가액 100원과 우리가 현재 가치, 실제 시장가로 한 현재 가치 87원, 과의 차액 13원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우리가 여기 자동차 1억에다가 13원을 더했죠.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이 13원을 뭐가 아니라 국공채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유형자산,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거라고 지금 이게. 뭐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는 또 그게 되겠죠. 여기가 뭘로 바꿀 수 있어? 유형자산, not 국공채. 우리가 국공채를 취득했으면 그건 금융자산이 되겠죠.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그 사유의 원인이 되는 유형자산. 이 문제에서는 제가 예를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장을 보시면은 잘 들어올 거예요, 귀가. 자, 보세요. 세법에서는 읽어볼게. 국공채 매입가액 100원과 현재 가치 87원의 차액 13원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한 국공채, 그 금융자산, 내가 이걸 이자를 받게 되는 금융자산이잖아요. 그거의 취득원가를 보는 게 법인세법의 기본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아까 뭐랬어? 실질적으로 하면 자동차에 없는 게 타당하지 않냐? 자동차 때문에 13원 더 비싸게 주고 국공채를 샀으니까. 그렇게 회계에 따라 했다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세법도 인정할게 라는 거라고요. 됐죠?
여러분 지금 들었던 예랑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은 귀에 머릿속에 잘 들어가실 거예요. 앞으로 갈 것 같다. 역시 한 번도 안 튕겼는데 튕겼네요. 자, 보세요. 또 차량이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법에 적혀 있다니까. 채권 500만 원. 자, 내가 5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야, 채권을. 그런데 여러분 현재 가치는 2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됐어요? 그렇다면은 300만 원을 왜 더 줬지? 그죠? 아까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의무적으로 액면가에 500만 원에 샀다고요. 따지고 현재 가치 하면 200만 원밖에 안 돼. 시장가는 200만 원이라니까. 근데 500만 원이나 샀잖아, 주고. 500만 원을 주고 샀잖아. 즉 300만 원을 더 주고 샀죠. 이 3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더 줬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은 세법은 이 500만 원 전체를 금융자산, 국공채의 취득자산, 취득원가로 보는 게 기본인데 회계에서 회계 규정에 따라서 그 300만 원 차액을 차량의 취득원가로 올렸다면 계상했다면 세법도 이를 인정한다 이 말이야. 읽히죠 이제. 읽히죠. 나 원래 한글에 읽을 수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문구가 머릿속에 탁 와서 박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다시 찾아갑시다. 안 튕겨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했잖아. 아까 말했듯이, 오늘 한 번도 안 튕겼어요. 그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보통 그런 말을 하면 깨지기 때문에, 노이트 노론이 깨지듯이. 깨졌네요. 또 찾아갑시다. 다시 하면 되지 뭐. 어디지? 여긴가? 여긴 것 같아. 맞아. 자, 66번.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하며 해당 매입 채무를 기업회계 규제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웃음이 난다. 이제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세요. 맞죠? 이제 표현이 조금 바뀌잖아.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어때? 15원. 자, 해당 매입 채무를 우리가 아까 100원짜리를 85원에 샀다 하면 85원으로 세법이 인정해 준다 라고 하는 표현은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5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라고요. 됐죠? 취득가액 여러분 산입한다라는 표현은 뭐다? 명목가액 1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시험에 매번 나오죠 이거. 우리는 맞출 수 있어. 다음에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연지급 수입이자를 지급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는 오케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송금으로 세법도 본다. 맞죠?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맞는 말이네요. 예외적으로 보험업법 맞네요. 그 밖에 법률 맞네요. 평가이익은 승리로 인정한다. 무엇의? 또 이거잖아. 또 유가증권이 나왔네. 재고자산이 나와도 틀린 거겠지. 유가증권도 틀렸고요.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시기가 아니고 시가죠. 오타입니다. 오타.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요거 아까 전에 요건 앞에 나왔던 표현하고 똑같네. 그리고 요 뒤에도 공부를 이제 새로 합시다. 요 뒤에 있는 문장. 저가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가 하락하여도 원가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는 여러분 뭐라고? 내가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원가법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시장가가 확 떨어졌어. 그럼 정가법으로 평가해서 평가 손실을 인정하는 게 선택이었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세법은 애초에 선택을 해놔야 돼, 방법을. 내가 선입선출법 혹은 평균법, 호입선출법 이런 것들로 하겠다. 원가법으로 하겠다. 혹은 혹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나는 할 거예요 라고 저가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가법을 선택했으면 저가법으로 하는 거고, 원가법으로 선택했으면 어떤 경우? 회계하고 다르게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야. 세법은 원가법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이게 맞다는 거지. 4번 요 표현도 잘 익혀둡시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게 문장화된 거예요. 저가법을 선택하지 않고 원가법을 회사가 선택한 경우에는 시가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강제. 요거는 됐죠? 원가법 평가해야 된다고. 저가법 할 수 없다고요.
유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3개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맞는 표현인데 이것도 한번 뒤에서 정리합시다. 나머지는 앞에 나왔던 내용 정리한 거고요. 지금 이 문장이 위에서 여러분 다 했던 겁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만 지금 처음 나온 거야.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라는 거예요. 자, 단. 조문상 표현. 개별법은 채권의 경우에만 한정돼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 개별법은 채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1번. 채권을 평가할 때는 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셋 중에서 신고하면 돼. 그런데 유가증권에서 주식의 경우 있죠. 둘 다 채권도 유가증권, 주식도 유가증권이잖아요. 주식의 경우는 유가증권의 중 주식의 경우는 개별법은 없죠. 개별법은 채권의 경우만 된다고. 그러니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둘 중에 하나를 신고하는 거라고요. 주식은. 요것도 여러분 구별해서 해둡시다. 만약에 위에 5번 표현이 채권이 아니라 주식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셋 중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왜? 주식은 개별법 안 되잖아. 됐죠?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봅시다. 유가증권 여러분, 개별법, 뭐 채권에 한해서긴 하지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으로만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중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가증권은 여러분,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모두 부인되는 거예요. 이걸로만 되는 거니까. 됐죠? 아까 전에 틀린 문장으로 말이 나오잖아. 뭐 보험업법에 의해서 유가증권을 평가 증했다. 틀렸어요. 평가 감했다. 그것도 틀린다는 거고. 됐죠? 자, 또 시간이 꽤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산부채 평가 관련해서 취득과 평가 관련해서 우리 다 자세히 알아본 것 같아요. 기출문제 보시면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 법인세 쪽이 더 그렇게 좋고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에 관한 모든 세목이 기출됐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게 조금씩 추가도 당연히 되고요. 기출이 그렇다고 원래 있던 문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풀 수 있는 거야.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다음 것도 풀 수 있는 게 맞지만 단순히 기출문제를 그냥 OX만 그냥 푸는 숙제하는 걸로는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정도로 하자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음 회차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실제 풀리는 경험을 실제 다음 회차 푸실 때 실제 시험에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법인세법 마지막 조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